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70대 여자예요. 아이들도 다 키워서 출가를 시켰고 남편도 몇 년 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답니다. 이제는 혼자 남은 여생을 그래도 열심히 또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중이죠. 매일 운동 겸 산책도 나가고 모임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방송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연에 장단을 맞추기도 하고 같이 막 화를 내기도 한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종종 제가 사는 집으로 자주 와보는 딸아이가 보며 웃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사연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저희에게 일어났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을 적어서 보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한번 내볼까 해요. 저는 재작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70평생 별별 일을 다 겪었다 생각했지만 그 일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 기억을 꺼내어 다시 글로 쓰는 것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련을 꿋꿋하게 같이 이겨낸 가족들을 위해 적어볼게요. 저는 그런대로 안락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생각해요. 제가 태어나 자랐던 시절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또 힘든 시기였잖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가슴 아플 정도로 고생을 하며 살아온 애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에 비하면 윤택하게 살아왔죠. 제가 살아왔던 시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 역시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형제도 많았죠. 위에 언니 2명과 오빠 1명이 있었고 동생도 2명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청도에서 꽤 큰 규모의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 부모님 소유의 농지 규모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일꾼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워낙 식구들이 많다 보니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었죠. 봄이 되면 어머니가 보리에다가 나물을 넣고 푹 끓여서 죽 같은 걸 먹었던 시절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하루는 늙어서 그런지 그게 생각이 나서 보리쌀을 불려서 말린 나물이랑 같이 푹 끓여서 죽을 만들었더니 그걸 보고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물죽이야? 색깔은 왜 이래? 그거 엄마 어릴 때 먹던 보리죽이야. 봄 되면 그렇게 끓여서 먹고 그랬어. 한번 먹어볼래? 아우 싫어. 색깔부터 시커매서 영. 냄새도 너무 이상한데? 이거 소 여물 아니야, 엄마? 착각한 거 아니지? 먹기 싫으면 말어. 어디서 음식 보고 소여물 타령이야? 딸아이가 그러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마저도 많이 먹고 싶어서 보리쌀을 씹으면 엄마가 저희들에게 보리쌀만 골라서 숟가락으로 퍼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었는데 저는 참지 못하고 딸아이에게 버럭한 적도 있었죠. 그 시절 부모님이 그랬듯이 워낙 바쁘셨던 부모님은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시거나 놀아주셨던 기억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어릴 땐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나가셨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저녁 먹기 무섭게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저를 가장 따뜻하게 키워준 사람은 바로 제 위에 선자 언니였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 저를 위해주고 감싸주던 언니라 평생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언니도 4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네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희 큰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가 서울로 대학을 갔고요. 그 이후론 동생이 줄줄이 딸린 장남의 삶을 살았죠. 취직을 해서 저희를 공부시켰으니까요. 큰오빠 뒷바라지를 위해 둘째 오빠는 시골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고 지금도 정정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가 여태껏 쌀쌀 걱정을 안 한 것도 다 둘째 오빠 덕이죠. 그 사이에 언니들도 중학교만 나와 읍내나 도시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 덕분에 저와 동생들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미순이 고등학교 가니까 좋아? 어쩜 교복도 너무 잘 어울린다. 언니, 고마워. 사실 언니가 먼저 가야 하는데. 언니는 괜찮아. 나랑 큰언니가 돈 벌어서 너 학교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언니 공장 일하는 거 안 힘들어? 큰오빠가 언니 고등학교 가라고 했잖아. 됐어. 큰오빠도 이제 취직했는데 아직 중학교 다니는 동생도 있는데 같이 벌어야지. 걱정 말고 용돈 필요하면 말해. 응? 저는 운이 좋았죠. 딱 적당하게 태어난 터라 제가 고등학교에 갈 무렵엔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큰오빠와 공장을 다니는 언니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여자를 대학에 보내주시진 않더라고요. 저 역시 당연하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큰오빠가 만든 선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최미순이에요. 권지석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큰오빠가 후배 아시는 분이라고요. 네. 공무원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선자리에서 남편은 그놈의 내내만 했어요. 너무 말이 없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말을 할 줄 모르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그런 생각만 하다가 차를 마시고 헤어지자니까 또 그건 싫은지 아니 식사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밥 먹으면서 뭘 물어도 또 꿀단지를 삼켰나 뭘 물어도 내내거리기만 하고 저는 선이고 뭐고 잡쳤다 생각했는데 웬걸? 그쪽에서 너무 좋다고 빨리 결혼을 하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얼결에 그 사람과 선본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뭐 그랬죠. 남편은 너무나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숫기가 없어서 주변에서 이러다 총각 귀신이 될 것 같다고 수소문하다가 저희 오빠와 연이다 저와 이어진 거였어요. 결혼하고도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얼마나 말이 없었나 하면 신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말을 할 줄은 아는 걸까 싶어서 일부러 싸움을 건 적도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성격의 장점도 있었죠.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얌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 다른 곳에 한눈에 팔지도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런 듬직한 사람 덕에 저는 평생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안정적이고 안락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애정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 많진 않았지만 항상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도 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 저희 오빠들 역시 남편에게 참 고마워했고요.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열심히 키웠어요. 아이들 역시 고맙게도 잘 자라주었네요. 큰아들은 어찌나 지아빠를 닮았는지 과묵하고 모든 것이 진중한 아이였어요. 늘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아이라 공부도 잘했고 취직도 잘해서 일도 열심히 잘하며 살고 있고요. 둘째 딸은 야무지고 똑부러지지만 오빠와는 다르게 말도 많고 셈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것은 참 잘 챙겼죠. 보통 형제 간 다툼이 생기면 다른 집은 오빠가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오빠가 여동생에게 다 양보하고 거기에 자기 것을 뺏기는 일도 허다했어요. 지우야, 너 이거 뭐야? 왜 못 보던 옷이 있어? 아, 이거 오빠가 사줬어. 이쁘지, 엄마? 너 이놈의 지집애? 이거 얼마짜리인데 오빠한테 또 사달라고 했어. 내가 비싸서 안 된다고 했잖아. 꼭 입고 싶은데 어떡해. 요즘 유행이란 말이야.
애들 다 입고 다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또 바로 오빠한테 가서 말하면 어째? 아이고 저 철딱서니. 딸아이는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 하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시키다 보니 거기에 재능도 보이고 욕심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평범한 공무원 집안에서 예체능 뒷바라지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거기에 그 악기는 또 얼마나 비싼지. 그걸로 아예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할 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말리려고 설득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딸아이는 울고불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 아이들이 크면서 하고 싶은 걸 다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걸 포기시켜야 하니 제 속이라고 편했겠어요. 하지만 그때 대학생이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에요. 지유 레슨비로 쓰세요. 이게 뭐야? 너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느라 매일 늦게 들어온 거야? 그냥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학기 휴학하고 군대 가려고요. 아니 왜? 2학년까진 마치고 간다고 했잖아. 엄마, 전 잠깐 쉬어도 되지만 지우는 지금 아니면 어렵잖아요. 걱정 마시고 지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평소 말도 없고 애정 표현을 하는 법도 없어서 지 아빠 닮아 이 녀석도 돌부처인가 했는데 그래도 속정이 얼마나 깊고 마음씨가 고운지 저는 그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휴학을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도 알바를 해서 딸아이 뒷바라지에 도움을 주었죠. 그만큼 착하고 또 듬직한 어쩌면 제 세상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깍쟁이 딸아이는 저희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똑소리나게 잘 살았어요. 상도 여러 번 받고 그리고 졸업해서는 여기저기 일을 하러 다니더니 작은 음악학원도 자기 힘으로 차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지오빠 회사 취직해서는 오빠 양복도 사주고 저희 부부도 딸 덕분에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녀오고 말이죠. 그 이후로 딸아인 듬직한 사윗감을 데려와 결혼도 하고 얼마 전엔 귀여운 손녀도 떡하니 안겨주고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니 문제는 아들이더라고요.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능력도 좋고 속도 깊고 성실한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지 아빠 닮아 말도 없고 숫기도 없으니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선봐서 뚝딱 결혼이라도 하지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아니, 맘먹고 결혼하려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는데 또 그건 죽어도 싫다니 어쩌겠어요. 나이는 어느새 40이 되어가는데 제대로 된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은데 진짜 그걸 지켜만 보고 있으려니 제 속이 터져만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남편이 자꾸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쭉쭉 빠졌고 병원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결국 동네 병원 의사의 권유로 가게 된 대학병원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암이에요. 벌써 3기가 넘으셨네요. 췌장암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저와는 달리 오히려 담담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는 제 손을 잡고 이랬어요. 그동안 모자란 나랑 같이 사느라 고생 많았어. 그리고 먼저 가서 미안해. 뭘 먼저 가요? 먼저 가기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연금도 좀 나오고 모아놓은 것도 있으니 여생을 사는 데는 괜찮겠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우리 앞으로 한참 더 살아야 하는데 얼른 일어나서 돈 벌어야지. 우리 마누라 늘 씩씩하고 밝아서 좋아. 말주변도 없는데
나 보자마자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당신이 그날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고마웠어. 그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평온하게 웃으며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남편은 거짓말처럼 6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만 하다 떠나버렸죠.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그렇게 남편이 떠나가고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딸아이와 아들이 자주 저를 찾아와 살펴준 덕에 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날 재개발 관련 통지가 온 거였어요. 지우야, 이것 좀 봐. 이거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지? 맞지? 응, 엄마. 이거 아빠가 옛날에 사놓은 땅이잖아. 맞지? 유산 정리할 때 우리 봤잖아. 그래, 맞아. 네 아빠가 친구 부탁으로 돈 빌려주는 대신 받은 땅이야. 이 보상금이 다 얼마니? 세상에,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엄마, 20억이야. 20억 가까운 돈이라고. 그 땅은 남편이 10몇 년 전 친구가 돈이 급하다며 하도 부탁을 해서 어거지로 산 땅이었어요. 남편은 사람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종종 돈도 빌려주고 떼이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 친구 역시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처분할 것이 시골 땅밖에 없어서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렸던 모양이었더라고요. 돈은 급하지 가진 건 부모님에게 받은 그 시골 땅밖에 없지. 하도 울며불며 부탁을 해서 당시 거금 1,000만 원을 주고 강매로 산 땅이었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부부싸움도 했었어요. 쓸데도 없는 시골 땅을 사서 대체 뭐 하려고 그 큰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다시는 그냥 돈 빌려주지 말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그래서 필요도 없는 땅을 샀다고? 기가 막혀서 또 호구짓을 하고 왔어. 그거 사두면 나중에 애들 크면 좋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못 살아. 그깟 시골 땅 무슨 쓸모가 있다고. 매일 그러니 친구들이 호구로 이용이나 하지. 그동안 떼인 돈이 얼마야? 남편은 저의 잔소리에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우물쭈물대기만 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애들 뒷바라지하면서 돈이 모자랄 때마다 저는 지청구를 해댔고요. 10년이 지나도록 당신이 말하던 재개발의 제도 시작을 안 한다고, 그 돈이면 우리 딸 유학도 보냈겠다고 잔소리를 퍼부었었는데 결국 남편 말대로 그 땅이 재개발이 된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서 또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뜻밖의 연락을 한 통 받았어요. 바로 그 땅을 거의 강제로 떠맡겼던 남편의 친구 김현수였죠. 재수씨, 잘 지내셨죠? 저 김현수입니다. 네. 그때 장례식장에서 뵙고 처음이죠?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예전에 제가 지석이에게 빌린 돈이요. 갚으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돈이요? 제가 들은 게 없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빌려준 돈 이야기 다 해줬는데 처음 들어요. 제가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이요. 제가 얼른 갚았어야 하는데 이제서 돈을 마련했네요. 하하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땅을 강제로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담보? 웃기지도 않았어요. 담보라니 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 땅은 애들 아빠가 산 거죠. 아니 재수씨가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맡겨놓은 것뿐이에요. 제가 돈 갚으면 언제든 다시 땅을 주기로 한 거예요. 아니요. 등기도 저희로 된 지 이미 10몇 년이 지났어요. 저번 달에 저희 상속 절차에도 들어갔고요. 그 땅은 저희 땅이에요. 말이 안 통하시네. 뭘 모르시나 본데 법으로 따져볼까요? 네?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제가 딱 자르자 그 인간은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동안 그 땅 사느라 모은 돈을 써서 제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남편에게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는데 저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었어요. 아니, 당연히 줄 필요도 없는 일이죠. 곤란? 야, 개수작 부리지 마. 어거지 부려서 땅을 팔 때는 언제고. 왜? 재개발 소식 들었니? 이제 와서 돈? 재개발 보상금 다 가져와. 그럼 땅 다시 넘겨주고. 뭐? 재수씨, 이제분이 사람 진짜 못 쓰겠네. 내 친구 죽고 그 재산을 전부 다 차지하겠다 이거야? 그건 내 땅이야. 웃기시네. 원래 남편 죽으면 그 재산은 다 나랑 내 자식 거야. 그리고 우리 사위가 변호사야. 그 동창이 검사도 많다던데 어디 제대로 법으로 따져볼까? 뭐라고? 사업도 진작에 망했다더니 진짜 망하는 게 뭔지 다시 알게 해드려? 제가 강하게 나가자 그 인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졌어요. 정말 돈이 좀 생긴다 했더니 온갖 똥파리들이 날아드는데 더럽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찾아왔던 주제들의 말이에요. 일단 저는 사위의 도움으로 수십억의 땅 보상금 문제를 얼른 처리하기로 했어요. 땅은 일단 남편이 죽고 저와 애들이 똑같이 물려받게 되는 것인데 제가 상속 포기를 하면 애들에게 그 몫이 더 간다고 해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 전부터 평소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땅 보상금이며 상속이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낌새가 이상했어요. 따로 나가 살던 아들은 제가 혼자 되고 나서부터는 저희 집에도 자주 와서 며칠씩 있곤 했거든요. 엄마가 밥 해주고 챙겨주는 게 훨씬 편하다면서 출근도 제가 사는 집에서 바로 하고 그랬고요. 그런데 진짜 봐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잘 오지 않고 와서도 진짜 딱 이야기만 하고 불이 나게 집으로 가더라고요. 주말에 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하루는 뜬금없이 와서 이랬어요. 엄마, 사실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그게 정말이니? 네,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에요. 세상에, 결혼할 거야? 엄마가 한번 보면 안 되니? 안 그래도 얼른 인사드리려고 해요. 엄마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인사드리고 괜찮으시면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저는 아무 때나 다 좋다고 얼른 오라고. 네가 좋아하는 여자면 나는 누구라도 다 좋다고 결혼만 한다면 소원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봤다면 제가 춤을 추면서 전화를 한다 싶었을 거예요. 딸도 놀라더라고요. 뭐? 아니, 어디서 어떻게 만났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 없다니 무슨 소리야? 네 오빠가 분명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아니,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어서 내가 후배 친구까지 소개시켜줬는데 그새 어디서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을 했다고?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지.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금방 되는 게 결혼이라고. 저희는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온다는 날 전부 우리 집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잔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사근사근하고 부침성도 좋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어서 와요. 아유, 반가워요. 너무 예쁘다. 별 말씀을. 어머니가 더 고우세요. 저 오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사온 꽃이 다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어찌나 사람 마음도 잘 읽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지 성격도 좋고 얼굴도 밝고 저는 그날 그 아이에게 흠뻑 빠져버렸죠.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부침성 좋고 애교 많은 아이라니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딸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오빠 어디에 반했어요? 너무 말이 없어서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더 멋있었어요. 제가 사실 부장님, 아니 오빠죠 이제. 오빠 회사에 단기 알바로 들어갔거든요. 회사에서 둘이 만난 거였어? 네. 그때는 어려운 부장님이셨는데 제가 한 실수도 덮어주시고 일도 잘 가르쳐주시는데 제가 그 순간 반했잖아요. 이러면서 웃는데 정말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갓 30이 됐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형편이 그리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때요? 저희가 지금 돈 걱정을 할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싹싹한 며느리면 업고라도 데리고 올 작정인데 말이죠.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빨리 하자고 졸랐어요. 그래요? 나이 차가 좀 나는데 괜찮아요? 그럼요.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오히려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괜찮죠? 괜찮다마다요. 그날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어찌나 마음이 좋던지 자면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들 역시 그 아이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 준비는 둘이서 알아서 한다기에 저는 그러라고 했죠. 아들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해서 돈도 꽤 모아두었을 것이고 최근 큰 돈도 받게 되었잖아요. 제가 사소하게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그 아이는 제 예비 며느리로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종종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동무도 해주고 종종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기도 했고 선물을 사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웬일이야? 이건 뭐야? 아이, 뭘 또 사왔어? 어머니 케이크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엄청 유명한 맛집이라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어때요? 어머, 예뻐라. 이렇게 예쁜 케이크는 처음 봤어. 우리 며느리랑 똑같네. 어머, 어머니도 참. 저는 이 케이크 보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친딸보다도 다정하고 더 살뜰하게 저를 챙겼어요. 예비 며느린 지나가는 길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사왔다며 그렇게 케이크만 주고 가기도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들린 딸에게 저는 케이크를 꺼내 보이며 자랑을 했죠. 애가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몰라. 이것 봐라. 내 생각 났다고 낮에 이걸 사서 주고 갔어. 어머, 여기 엄청 유명한 집인데? 이걸 다 사왔어? 그래,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바쁜데도 굳이 사더라니까. 먹어봐, 너무 맛있어. 제가 잘라주는 케이크를 한 입 먹더니 딸아이인 표정이 묘해지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한참을 망설이던 딸아이가 결국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 딸아이의 말이 저는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니 뭐가?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새언니 될 사람 너무 과하지 않아? 과하다니? 너 지금 질투하니? 우리가 너무 친해서? 그게 아니라 엄마 나도 좋아. 너무 보기 좋은데 그냥 이게 다 이상해. 이 케이크도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적어도 2시간은 줄을 서야 살 수 있을걸? 뭐? 그냥 지나가다 샀다고 했는데? 넌 또 뭐가 불만이야? 나도 우리 시어머니랑 사이 나쁘지 않지만 편하지 않거든. 그런데 새언니 될 사람은 엄마에게 너무 지나치게 잘해서 그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딸아이 말로는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너무 잘하니까 가식적으로 보인단 거였어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 식구가 어렵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는데 아예 그런 일이 없다고. 원래 여자들은 결혼식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이세훈이 될 사람은 정작 결혼식에 관심이 없어 보여. 아, 그거야 네 오빠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지. 돈도 네 오빠가 거의 다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에겐 그래 잘하는 걸 이해한다고 해도 나에게까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질 않나. 애들 선물까지 챙기더라니까? 잘해줘도 불만이야 너는. 잘 지내고 싶나 보지. 그리고 내 남편이 변호사라고 했더니 그 후부터 전화도 안 해. 보통은 변호사라고 하면 더 친해지려고 하는데 약간 흠칫한다고나 할까? 감이 이상해. 저는 당시만 해도 딸아이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이것이 셈이 나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려 하나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딸아이를 혼냈죠. 이거사, 오빠가 40줄에 좋은 여자 만나 장가 좀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초를 치고 싶니? 잘해줘도 문제래. 그러면 엄마 예비 며느리한테 같이 목욕탕 한번 가보자고 해봐. 목욕탕? 응, 나는 시어머니가 그 말에서 기겁했거든. 한번 뭐라고 하는지 봐봐. 그래도 아무렇지 않으면 천사 며느리 내가 인정할게. 인정. 딸아인 입을 비죽대면서도 끝까지 무언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자신만만해했어요. 오히려 딸에게 못된 신혼노릇하면 혼날 줄 알라고까지 했죠. 그 다음날 저는 또 제 생각이 났다며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찾아온 예비 며느리에게 목욕탕을 가자고 했어요. 목욕탕이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영 몸이 찌뿌둥한 게 좀 지졌으면 싶다. 내가 사우나를 좋아하거든. 같이 가긴 좀 그런가? 어머, 아니요. 저도 사우나 좋아해요, 어머니. 저랑 같으시구나. 이러면서 방긋 웃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저는 속으로 좋아서 딸내미에게 당장 한 소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목욕탕에 도착하고 보니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저에게 잘한다고 해도 이제 안지 막 한 달이 좀 넘은 생판 남이잖아요.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앞에서 옷을 다 벗으려니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가 무리한 일을 벌였구나. 저 아이도 티는 못 내지만 얼마나 민망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비 며느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목욕을 하고 제 등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저도 요즘 일이 많아서인지 몸이 피곤했거든요. 아, 그랬어? 네. 진짜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저 건식 사우나 가서 땀 좀 빼고 올게요. 여기 탕 안에서 좀 계세요.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너무 뜨거운 곳은 못 들어가거든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예비 며느린 여기저기 탕도 옮겨 다니고 건식, 습식, 사우나도 다 들락날락하면서 사우나를 즐겼어요. 정말 사우나를 좋아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때 제 눈에 탕에서 일어나 나가는 예비 며느리의 허벅지 안쪽이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보고 말았던 거죠. 거기에 있는 선명한 나비 모양의 문신을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깨며 등에 약간 흉터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화상 자국이라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걸 묻는 것도 예비 며느리가 민망할까봐 묻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허벅지 안쪽, 그것도 아주 위로 약간 민망한 곳에 나비 문신이 있는 거예요. 예비 며느린 제가 못 봤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선명한 문신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의외였어요. 평소 예비 며느린 정말 얌전하고 조신함 그 자체였거든요. 아무래도 어깨와 등에 있는 자국도
혹시 문신을 지운 자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걸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죠. 그렇게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데 예비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가본 목욕탕 중에 최고예요. 그 정도야? 나야 늘 다니던 곳이니까 온 건데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 물이 확실히 달라요. 살결이 보들보들해졌어요. 좀 과하다 싶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저 작은 것에도 좋아하는 저 성격을 나와 내 딸이 오해한 걸 수도 있겠다고 싶어서 저는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일부러 정액권을 사서 예비 며느리에게 안겼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괜찮아요. 아니야, 사부인하고도 알아. 이거 정액권이니까 어머니 모시고 와서 목욕하고 또 모자라면 이야기해. 내가 또 사줄게. 저만 괜히 남의 집 귀한 딸이랑 사우나한 것이 미안해서 저는 엄마도 오라고 했죠. 그리고 돌아가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같이 목욕탕도 다녀왔다. 걔가 딸내미보다 낫더라. 막 자랑을 했더니 딸도 웃더라고요. 네네, 제가 죄송하니 천사 며느리랑 행복하세요. 근데 요즘은 문신 같은 거 많이 하니? 문신? 글쎄, 요즘 젊은 애들은 패션이라고 작게 한두 개 하긴 하더라고. 그렇지? 암튼 너도 새언니에게 잘해.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죠. 딸이 말은 그렇게 해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 역시 뭔가 석연찮지 않다고 할까요? 계속 찜찜함이 남더라고요. 그러다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사부인도 사람이 소탈하고 좋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도 잘 진행되었어요. 혼수나 이런 것도 생략하기로 했는데 아들 녀석은 완전히 예비 며느리에게 혼이 홀려서 뭐든 좋다고 헤헤거리는데 이상하게 그게 보기가 좋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사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집을 얻을 테니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몸만 들어와도 된다고 했다나 뭐래나. 상견례가 끝나고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죠. 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인데 너무 네 돈만 다 쓰는 거 아니니? 쟤도 최소한은 해야지. 엄마,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보태주실 거 아니면 그냥 계세요. 충격이더라고요. 평생 말대꾸 한 번 안 하던 녀석이 그거 한마디 했다고 제 앞에서 면박을 주다니 진짜 어이가 없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열불이 터져서 집에 왔는데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나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저는 늦은 저녁 시간에 길을 나섰죠.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목욕탕은 약간 한산했어요. 혼자 한참 씻는데 낯익은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예비 며느리랑 안사돈이었어요. 그들도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잠깐 들렀다가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이고 하필 마주쳤구나 싶어서 덜컹하더라고요. 여기서 만나면 안사돈 얼마나 민망할까 싶어서 저는 얼른 구석으로 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은 또 하필 제가 앉은 세면대 맞은편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그 둘은 낮은 세면대 벽 하나만 두고 마주 앉은 거였죠. 빈자리도 많은데 구석으로 온 그 둘은 두런두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가 좀 이상했어요. 내가 한 번도 안 온 거 알면 뭐라 할 테니까 온 김에 씻어. 진짜 나 데리고 목욕탕 가자고 하는데 진짜 짜증나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긴 미리 문신 지어놓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아파서 힘들다고 투덜대더니 너 그 허벅지 안쪽도 마저 지울걸. 걱정 마, 이건 못 봤어. 아무튼 2년 애는 내가 키울 테니 들키지나 마. 아우, 안 들켜. 이모나 입 조심해. 안 그래도 상견례 때 말실수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알았어.
암튼 잘해주고 있지? 걱정 마. 완전 나한테 흘렸으니까. 맨날 만나자 하고 들이대는데 아우 징그러 죽겠어. 짜증나. 좀만 참아. 네 애를 생각해서라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이상한 대화를 계속 나누다 탕으로 갔어요. 대화를 더 들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죠. 예비 며느린 제 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였고 제 아들은 물론 저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애라니 머릿속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들킬 것만 같아서 저는 후다닥 밖으로 나와 급히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딸아이를 불러서 제가 방금 들은 이야기며 그동안 이상했던 점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제서 딸아이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솔직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이야기하면 욕먹을까봐 있었는데 자기가 졸업했다는 학교가 이상했어. 학교가? 응. 어디 전문대 나왔다고 했는데 나이랑 학번도 안 맞고 전공했던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그 엄마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이상해.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예비 며느리 궁합 핑계로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 들어줄 것도 있으니 주민번호와 주소도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알아낸 주민번호와 주소로 저와 딸아이는 그 예비 며느리 집 주변에 잠복을 했어요. 예비 며느린 결혼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낸다고 했어요. 저와 딸은 그 집 근처에서 번갈아 가며 잠복을 했죠. 그러다 나흘째 저희는 그날 경악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날 모자를 푹 눌러 쓴 예비 며느리가 집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주변을 살피는지 길에 나와서도 힐끗힐끗 주변을 돌아보는 거기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세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예비 며느리 앞에 멈추더라고요. 멈춘 차에서 내리는 존재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5살 먹은 애가 톡 튀어나왔거든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아, 애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해? 너 조용히 안 해? 엄마, 안아줘. 아, 조용히 해. 빨리 차에나 타. 저는 저도 모르게 딸아이 손을 꽉 잡았어요. 딸아이가 급히 택시를 불러 저희는 출발하는 그 사람들의 차 뒤를 쫓았어요. 운이 좋게 바로 뒤를 나오는 빈 택시가 있어서 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죠. 1시간 정도 가던 차는 어느 집 앞에 멈춰서더라고요.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지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함을 할 뻔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그 아이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남편에게 땅을 팔았던 그 친구였어요.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몰라볼 리가 없었죠. 남편이 죽기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장례식장은 물론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건다 어쩐다 하면서 또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괘씸하게 굴어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얼굴이 그 집에서 나와 아이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예비 안사돈까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예비 안사돈이란 인간은 바로 땅을 팔았던 그 친구의 마누라였더라고요. 그들은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 안으로 사라졌죠. 더 이상은 볼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확실하게 그 인간들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사실 땅 보상금 이야기가 있고 나서 저희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은 상태였어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리 사위가 저는 상속 포기를 해서 땅을 정리해 두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위가 딸아이는 딱 세금이 면제되는 구간의 금액만큼만 상속을 받고 나머진 전부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두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었지만 사위는 딸에게 형님이 많이 도와주었으니 좀 더 재산을 주자고 설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딸 역시 그러자고 하고요. 마음 씀씀이도 너무 장하고 고마워서 제가 감동을 했던 부분이죠. 물론 아들은 세금과 상속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다시 공평하게 나눌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지금 땅은 거의 아들에게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내어 아들에게 접근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사위에게 그 예비 며느리의 주민번호를 조회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주민번호마저 엉터리였더라고요. 저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저희가 전부 모여 심각한 얼굴로 앉아서 예비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들 역시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무슨 말 하실지 알아요. 저도 오늘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뭐라고? 그럼 너도 벌써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차를 사주려고 매장에 같이 갔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여자친구가 편하게 타고 다닐 만한 작은 소형차를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리더랍니다. 오빠, 이 옆에 있는 자동차 매장 가면 안 돼? 이참에 오빠 차를 거기서 바꾸고 오빠 타던 차를 나 주면 되잖아. 이 옆 매장은 외제차잖아. 외제차를 사달라고? 아유, 그런 비싼 차는 못 사. 오빠 땅 부자면서 무슨 소형차야. 외제차 정도는 타줘야지. 왜 그렇게 돈 쓸 줄 몰라? 아우 답답해. 이런 말을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랍니다. 아들이 땅을 물려받아 수십억대 자산가가 된 사실을 아들은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도 결혼을 하고 나서 말을 할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벌써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했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말을 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친구가 땅 소유주 정리는 확실히 다 된 거냐고까지 물어보더래요. 그땐 이거 정말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주민번호까지 물어보니 엄마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감이 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어보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를 묻는데 왜 사람은 자기 주민번호를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약간 꼬물거리더래요. 꼭 예전에 외워놓은 걸 기억해내서 겨우 이야기하는 느낌? 그래서 바로 자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냈던 이력서를 찾아서 비교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력서에 적힌 주민번호와 한 자리가 달랐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도 주민번호 조회해봤어. 그런데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요. 이름만 같고 주소도 달랐어요. 게다가 이력서에 적힌 내용과 그동안 저에게 말했던 내용도 너무 달라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 이력서를 도용한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사람을 쓰기로 했어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정체는 바로 우리에게 땅을 넘겼던 남편 친구의 처조카였어요. 나이도 학력도 당연히 전부 가짜였죠. 심지어 나이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5살이나 많은 애딸린 이혼녀였어요. 동네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는데 말이 호프집이지 그냥 남자들 술도 따라주고 장단도 맞춰주는 그런 가게더라고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가장 최근까지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도 그 여자애를 그 동거남이 돌보면서 있다고. 주변에다간 애엄마가 잠시 친척 어른 일이 있어서 갔다고 이야기했다더군요.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있는 집으로 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결심을 한 듯 그랬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절대 용서 못하니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저희는 우선 아들을 시켜 자기 여자친구에게 말을 흘리기로 했죠.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원래 여동생 땅을 전부 내가 받기로 했는데 증여 형식으로 해야 해서 갑자기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걸 대출받기도 힘들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고 귀찮으니 그냥 여동생 몫을 줘야겠다고 했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 땅을 왜 그냥 줘? 원래 동생 몫인데 뭘. 그리고 갑자기 목돈을 구하려니 힘들어. 내 몫만 받아도 보상금 넉넉한데 뭘. 돈 좀 든다고 10억 넘는 돈을 포기한다는 거야? 목돈이 얼만데 그래? 3억이 좀 넘어. 갑자기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 그러자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자기 엄마랑 상의를 해봤는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거죠. 대신 돈을 주면 그 땅 명의를 우리 엄마로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더군요. 아주 간도 크게 덤비더라고요. 물론 아들은 바로 알았다고 했고요. 명의를 옮겨줄 테니 나중에 보상금이 나오면 그건 다시 주는 거 맞냐고 몇 번을 물어보고 믿는 척을 했던 것이죠. 예비 며느린 걱정 말라고, 당연히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보상금 나오면 바로 다 줄 거라고 약속을 찰떡같이 했고요. 그렇게 아들은 일부 땅 명의를 옮겨주고 3억을 받았어요. 돈을 받자마자 아들은 바로 예비 며느리와 연락을 끊어버렸죠. 다니던 회사도 퇴직을 하고 혼자 살던 집도 빼서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그 인간들은 난리가 났죠. 갑자기 남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사까지 했으니 결국은 참지 못하고 저에게 연락을 했길래 제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엄마와 같이 오라고 했죠. 불쌍한 얼굴을 하고 지 엄마인 척하는 여자와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그 사돈, 실제론 남편 친구의 마누라인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시원하게 뺨을 갈겼어요. 동시에 제 딸도 예비 며느리인지 사기꾼인지 아는 그년 머리채를 잡아 족쳤죠. 너 우리 남편에게 땅 판 김현수 마누라지? 이년은 네 조카고 어디에 애 딸린 조카를 들이밀어서 작업을 하려고 해? 아이고, 사돈, 그걸 어떻게? 야, 우리 남편이 네 아들 결혼식 가서 부주까지 했어. 그러고도 사돈 소리가 나오디? 돈이 그렇게 좋아, 이 나쁜 년아? 우리는 시원하게 분풀이를 해주었죠. 그 예비 며느리였던 여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발버둥을 치면서 욕도 진짜 화끈하게 하면서 저항을 하는데 딸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세해서 시원하게 싸다기를 쳐서 제압을 해주었죠. 그 둘은 그렇게 머리만 왕창 뽑히고 쫓겨나갔어요. 나중엔 그 남편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워댔지만 바로 경찰에게 쫓겨나갔죠. 그렇게 저희는 그 인간들을 전부 정리해버렸어요. 아들은 직장을 정리하고 퇴직금으로 세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원래 세계 여행을 꼭 한번 해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미루면서 살았거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갑자기 회사 그만둬서 죄송해요. 아니야. 요즘은 뭐 돈 생기면 일 안 하고 노는 게 젊은 사람들 꿈이라며. 세계여행 다녀와. 여행도 젊을 때 해야 해. 앞으로 계속 놀 건 아니고 세계여행 먼저 하고 그리고 공부 시작할래요. 공부? 무슨 공부하려고? 사실 저 말은 못했는데 한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걱정 없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의대 가보려고요. 저는 무엇이든 해보라고 응원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아무 걱정 말고 온 세계 가보고 싶은 곳 실컷 쏘다니고 그런 다음 한의대를 가서 한의사가 되든 미용사가 되든
아니면 막말로 그냥 받은 돈으로 평생 놀고 먹든 진짜 마음대로 하라고 말이죠. 나이 40된 아들이 이제 와서 사실은 이게 해보고 싶었다, 저게 되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니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마음이 너무 짠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응원을 해주었죠. 아들은 그렇게 저와 제 딸아이의 응원을 받으며 유럽으로 떠났어요. 유럽을 한 바퀴 돌고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제 큰 돈 걱정 없으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배낭 훌쩍 메고 떠나는 것도 좋잖아요. 아들은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며 그랬어요. 엄마, 괜히 이번에 걱정 많이 끼쳐서 죄송해요. 여행 다녀와서 꼭 엄마랑 같이 좋은 데 여행 가서 푹 쉬어요. 먼저 가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젠 우리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먼저 해. 알았지? 오빠, 엄만 이제 내 거야. 오빠 가면 엄마는 내가 좋은 휴양지 데리고 가서 푹 쉬다 올 거니까 이제 가족 생각은 그만 좀 해. 알았어?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더니 힘든 고난을 겪고 난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지고 서로를 더욱 위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와 딸아이 그리고 아들은 물론 사위까지 말이죠. 사위는 이번 일에 그 누구보다 발벗고 뛰어다니며 법적인 사항을 전부 알아보고 해결을 해주고 나서서 같이 분노해 주었어요. 참 고생이 많았죠.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 일이 단번에 해결이 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어 그 예비 며느리인가 뭔가의 관계를 끊자마자 그 인간들은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왔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것들이 우리를 사기죄로 고발했던 거였어요. 바로 우리가 명의를 이전해 준 땅, 더 정확히 말하면 3억을 받고 판 땅이 사기란 거였죠. 우리가 소송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황당했죠. 그 땅은 남편의 친구, 그러니까 이 모든 사기극의 주인공인 김현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 땅엔 아주 다른 사실이 숨겨져 있었죠. 당신 우릴 속인 거야? 어머, 이게 누구셔? 무슨 낯짝으로 나에게 전화를 다 했대? 야, 우리에게 준 땅 이거 쓸모도 없는 맹지잖아. 개발구역도 아니라며. 아니 그 땅 내가 예비 며느리일 뻔한 사기꾼에게 판 땅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을까? 니들 우리 속였어? 돈을 3억이나 받아가 놓고 이런 쓸모없는 땅을 떠넘기고. 좋다고 명의를 바꿔달라고 할 땐 언제고. 매매 계약서도 쓴 거 기억 안 나셔? 분명히 정확하게 한 거랜데 왜? 원래 가격대로면 1,000만 원도 안 하는 걸 어떻게 이럴 수가. 너 고소할 거야, 이 사기꾼아. 뭐래? 똥 묻은 개가 누구를 보고. 고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죠. 그 인간은 제 남편에게 판 땅이 전부 개발이 되는 줄 알았겠지만 아니었거든요. 90% 정도만 개발이 되고 나머진 개발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맹지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개발이 된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라 아마 그냥 영원히 맹지로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도 땅땅거리니 다시 주기로 했으니 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한참 개발분 불었을 때 거래되던 가격보다 약간 싸게 준 거니까 그 정도면 뭐 잘 쳐준 거죠. 누가 알아요? 또한 10년, 20년 기다리면 거기도 개발이 될지. 그 인간들은 소송을 한다 어쩐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희는 완벽하게 매매 계약서도 쓰고 공증도 마쳤거든요. 그 인간들이 개발 확정이 되면 거래도 정지된다는 상식도 몰랐던 것이 얼마나 고맙던지. 사실 거기가 개발구역이 아니라는 걸 들킬까봐 내심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덜컥 땅을 비싸게 덜컥 사주었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암튼 그 인간들이 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위도 힘을 많이 써주었죠. 그 인간들의 소송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당연히 사기죄로 예비 며느리였던 그 여자와 제 남편 친구 부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사기로 형사 고발만 하려고 했지만 그건 딱히 처벌도 크지 않고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도 없어서 처벌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사에 힘을 쏟았죠. 예비 며느리 역할을 했던 그 여잔 줄 소송에 시달렸어요. 가장 큰 소송건은 바로 그 여자가 제 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취직을 했던 회사가 건 소송이었어요. 아들 회사 역시 아들의 신고로 그 여자에게 위장 취업과 사기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했거든요. 이어진 소송 전에 지쳐서 정신이 나가버린 여자는 결국 울면서 법정에서 다 털어놓더군요. 다 이모가 시킨 짓이에요. 결혼해서 땅만 빼돌려오면 한몫 떼주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먼저 꼬셔서 돈을 챙기겠다고 했다고요. 제가 애도 있고 빚도 많아서 평소 왕래도 없는데 찾아와서 계획을 이야기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어요. 이모부가 전부 배후 조종을 했고요. 뭐 이러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봐야 어쩌겠어요. 제 남편의 친구 부부는 그대로 구속이 되었어요. 아쉽게도 형량 자체는 그리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일로 인해 자식들이 전부 의절해버렸다고 하니 앞으로는 성실히 땀 흘려 일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한때 제 예비 며느리였던 여잔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그 아이는 폭행 전과가 있던 질낮은 애였더라고요. 저희는 사위의 도움으로 끝까지 민사를 다 받아낼 작정이에요. 돈이 얼마가 들든 그리고 우리가 받아낼 배상금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할 생각이죠. 적어도 제가 죽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렇게 길고 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 아들은 여행을 마치고 와 얼마 전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긴 하지만 전보다 밝아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나 할까요? 뭐 인연이야. 언제든 때가 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오겠죠. 저는 앞으로도 무조건 아들을 응원해 주려고 해요. 저의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론 힘든 때도 너무 많고 기가 막혀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해결되어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우리 가족을 도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건강히 무사히 우리 가족 살아가는 것만이 제가 할 도리란 생각이 드네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하루 건강하고 무사히 잘 보내면 그것이 행복이다 생각하셨으면 해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제일 행복한 하루다 여기시고 말이죠.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